일본, 중국, 한국이 싹 다 따라잡았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과의 전쟁 중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 리튬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리튬 없이는 단 1m도 움직일 수 없고, 태양광, 풍력발전소 ESS, 심장박동기 인공호흡기, 우주선, 전투기, 드론 등등 모든 미래 산업의 심장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리튬 없으면 현대전 불가라는 발표까지 했었죠. 전쟁 못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중국은 지금 이 리튬 때문에 아프리카 땅을 마구마구 사들이고 있고, 미국은 남미에 군사기지를 세웠으며 일본은 호주와 독점 계약. 그런데 이 리튬이 단 1g도 없던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확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리튬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지금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레흐노프입니다. 독일 뮌헨대 학교에서 자원공학을 전공하고 지난 25년간 중앙아시아에서 자원 분석가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온 것은 지난 세기 말, 당시 저는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매장량 조사를 위해 파견된 젊은 연구원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곳은 소련 붕괴 후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던 신생 독립국가였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하기 전 알마티의 분위기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이어지는 길은 온통 공사판이었어요. 낡은 소련 시대 건물들 사이로 새로운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체성을 찾지 못한 도시 같았습니다. 현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구 문화를 동경하면서도 전통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경제 발전을 원하면서도 외국 기업을 불신하는 복잡한 심리 상태였죠.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하나의 충격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리튬에 목을 매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자원보국 카자흐스탄과 리튬 탐사 협약을 체결했는지 말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자원이 하나도 없는 그 한국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지하 자원은 석탄, 조금과 철광석 몇 개, 광산이 전부입니다. 석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과 리튬 개발 협정을 맺는다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누구도 의외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알마티 도로 공사 하나였죠. 10몇 년 전 카자흐스탄 정부는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던 알마티 시내 순환도로 건설을 국제 입찰에 붙였습니다. 당시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굵직한 건설 회사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죠. 한국의 SK 에코플랜트와 한국도로공사 컨소시엄이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런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해낼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막 올라서는 시점이었거든요.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활발했지만 중앙아시아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김태호 박사가 팀을 이끌고 카자흐스탄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심경을 나중에 들어보니 정말 복잡했다고 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다. 한국에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봤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 언어도, 문화도, 기후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뭘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닐까? 현지 직원들의 첫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인들을 처음 본 카자흐 직원, 아르만 나자르바예프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외였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할 줄 몰랐다. 보통 외국 기업 사람들은 와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부터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먼저 우리 의견을 물어봤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66km의 순환도로가 완공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로였어요. 카자흐스탄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없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정부 자문 역할로 이 프로젝트를 지켜봤는데 한국인들의 작업 방식은 정말 독특했어요. 매일 아침 안전교육부터 시작했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처음엔 번거로워했지만 점점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됐죠. 특히 겨울철 작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겨울은 정말 혹독해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부지기수죠. 다른 외국 기업들은 겨울에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팀은 달랐어요. 추위에 맞는 특수 장비를 가져오고 작업자들을 위한 난방시설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품질이었습니다. 약속한 품질을 정확히 지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품질로 완성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아스팔트 두께, 배수 시설까지 모든 것이 설계 기준을 웃돌았어요. 일정도 마찬가지였죠. 정확한 일정에 맞춰 완공했고 심지어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현지 직원들을 존중하고 카자흐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인 현장 책임자들은 카자흐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현지 직원들의 종교적 관습도 배려했죠. 라마단 기간에는 작업 시간을 조정해주고 현지 명절에는 함께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외국 기업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현지 문화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중국 기업들은 중국인 기술자만 데려와서 현지 고용 효과도 적었고 기술 전수도 거의 없었어요. 서구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기업들은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현지인들과의 소통에는 관심이 적었죠. 영어로만 대화하고 저녁에는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현지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카자흐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며 대화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도 만들어서 현지 직원들에게 대접하기도 했죠. 김치찌개를 처음 맛본 카자흐인들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매워서 혀를 내밀었지만 점차 그 깊은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인 요리사 박성호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현지 직원들을 위한 한국 음식 교실을 열기도 했어요. 불고기 만드는 법부터 김치 담그는 법까지 직접 가르쳐 줬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이런 경험을 정말 신기해했죠. 도로가 완공된 후에도 놀라운 일이 계속됐습니다. 단순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간 거죠. 도로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수했습니다. 겨울철 제설 작업도 완벽했고 여름철 유지 보수도 빈틈없었어요. 그 결과 16년간 1,800억 원의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쌓인 신뢰였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후 카자흐스탄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한국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다. 그렇게 도로로 시작된 신뢰가 최근 리튬 탐사 제안으로 이어진 겁니다. 처음엔 농담 같았죠. 자원 없는 나라에 자원 탐사를 맡긴다니요? 하지만 그 농담이 진심이 되었습니다. 리튬은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핵심 소재죠.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모두 리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가진 나라가 미래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열쇠를 쥐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원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진 나라였던 거죠. 바로 신뢰라는 자원을 말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국가입니다. 한반도의 12배가 넘는 광활한 땅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묻혀 있죠. 우라늄 생산량은 세계 1위, 전 세계 우라늄의 40%를 생산합니다. 구리, 아연, 납 매장량도 세계 최상위권이고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풍부한 자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90년대 말 영국의 한 석유 회사는 카자흐스탄 서부 유전 개발권을 따냈지만 3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현지와의 소통 부족이었어요. 현지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보고 기술 전수는 전혀 하지 않았죠. 결국 현지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광산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구리 광산 개발을 위해 들어왔지만 환경 문제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채굴 과정에서 주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는데 제대로 된 복구 작업도 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은 달랐습니다. 리튬 채굴은 우라늄이나 구리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카자흐스탄의 리튬은 염호가 아닌 하드록 광산에 매장되어 있어서 더욱 복잡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소금물을 증발시켜서 농축하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하드록에서 리튬을 뽑아내려면 고온, 고압의 화학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온도 조절, 압력 관리, 화학 물질의 정확한 배합비까지 모든 것이 정밀해야 하죠. 제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산하 지질조사원에서 자문 역할을 하면서 직접 본 상황은 이랬습니다. 자원은 분명히 있었어요. 지질조사 결과 동남부 지역에 상당한 양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탐사 기술이었습니다. 기존의 우라늄 채굴 기술로는 리튬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없었어요. 리튬은 훨씬 정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질 구조 분석부터 시작해서 추출 공정, 정제 기술까지 모든 것이 달랐죠. 온도와 압력 조건도 완전히 다르고 사용하는 화학 물질도 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제 정세였습니다. 리튬 3대 생산국인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는 모두 자원 국유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의 진출을 극도로 제한하고 기술 이전도 거부하고 있었죠. 덕분에 리튬 채굴 기술은 소수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의 경우가 심각했어요.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자국 기술로만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술 부족으로 생산량이 미미한 상태였죠. 칠레도 비슷했습니다. SQMI나 알베마를 같은 현지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고 외국 기업들은 단순한 구매자 역할만 할 수 있었어요. 기술 접근은 거의 불가능했죠. 이런 상황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여러 나라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일본이었죠. 일본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당연히 리튬 채굴 기술도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답은 차가웠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호주, 칠레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서 카자흐스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였죠. 게다가 일본은 자원 개발보다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지역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일본 미쓰비시의 한 임원은 카자흐스탄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미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카자흐스탄은 아직 리스크가 크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리튬 매장량도 풍부하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도 채굴권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의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채굴권의 51%를 중국 기업이 가져가겠다는 조건이었죠. 사실상 식민지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기업들의 운영 방식이었어요. 현지 고용은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인력을 중국에서 데려왔습니다. 기술 전수도 거의 없었고 환경 문제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죠.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카자흐스탄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습니다. 잠비아의 구리 광산에서 일어난 일이 대표적이에요. 중국 기업이 인수한 후 현지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안전 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국 큰 사고가 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독일도 접촉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남미 지역에 이미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서 중앙아시아까지 손을 뻗을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었죠. 게다가 독일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현지 기업과의 공동 개발보다는 독자적인 개발을 선호했습니다.
BASF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기술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굳이 현지 업체와 협력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원료만 공급받으면 된다. 러시아는 어떨까요? 같은 구소련 국가니까 기술 협력이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복잡했습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리튬 개발도 러시아 주도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리튬 채굴 기술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복잡성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지면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었고, 반대로 서구 기업들과 협력하면 러시아의 견제가 있을 수 있었죠. 카자흐스탄으로서는 매우 미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이들 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아프리카나 남미에 집중하고 있어서 중앙아시아는 우선순위가 낮았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이렇게 몇 년을 헤매던 중 카자흐스탄 정부 내에서 한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하는 거였죠. 처음엔 모든 사람이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이요, 리튬 채굴을 한국이요. 한국은 자원도 없고 리튬 채굴 경험도 전혀 없는 나라 아닌가요? 하지만 한 사람이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바울 박 부총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자원은 없지만 기술 개발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박 부총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에서 일본을 제쳤고 반도체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자동차는 독일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화학공업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모든 것이 자원 없이 기술력만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거였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원을 가져가려고만 하는데 한국은 함께 개발하려고 한다. 기술을 전수해주고 현지 인력을 교육시키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실제로 알마티 도로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현지 인력 1,500여 명을 고용했고 이들에게 최신 건설 기술을 교육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이 인력들은 카자흐스탄 건설업계의 핵심 인재가 되었죠. 심지어 일부는 자신만의 건설 회사를 차려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의 리튬 탐사 협력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온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내걸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함께 해보자. 성공하면 함께 나누고 실패하면 함께 책임지자. 이것이 바로 한국식 접근법이었습니다. 자원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이 목적이었던 거죠. 얼마 전 인천공항에서 카자흐스탄행 비행기에 오르는 한국 대표단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몇몇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공항에서 대표단을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김태호 박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팀장은 김태호 박사였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32년간 일해온 베테랑으로 국내 지열, 개발과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어요. 처음 김 박사를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본이나 독일 전문가들은 보통 자신감에 차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오만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최고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였죠. 첫 미팅부터 자신들의 실적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치 우리를 가르치러 온 선생님 같은 태도였습니다. 미국의 한 자원개발회사 대표는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우리의 기술력은 검증되어 있다. 카자흐스탄도 우리와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격적이었어요. 빨리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하자는 식이었습니다. 조건도 명확했죠. 이만큼 투자할 테니 이만큼의 지분을 달라. 매우 비즈니스적이고 효율적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 박사는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저희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지질 구조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는 카자흐스탄 측 관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보통 외국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어요. 오히려 현지 전문가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첫 미팅에서 김 박사가 준비해온 자료도 놀라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지질 구조를 반년간 연구한 결과물이었는데 우리 현지 전문가들도 몰랐던 세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동남부 지역의 리튬 매장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정말 정밀했습니다. 한국팀이 사용한 분석 기법도 독특했어요. 위성 데이터와 지상 조사를 결합한 새로운 방법이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3D 모델링을 통해 지하 구조를 시각화한 자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연구를 한국에서 자비로 진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년간 연구비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사전 조사를 한 거죠. 이런 성의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보통 계약금을 먼저 받고 나서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일본 기업들은 모든 비용을 현지에서 부담하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한국팀의 한 젊은 연구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회사에서도 처음엔 반대가 많았다. 계약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맞느냐고. 하지만 팀장님이 설득하셨다. 진정성 없이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첫 현장 답사가 시작됐을 때 한국팀의 진정성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남부 지역의 추정 매장지를 둘러보는 일정이었는데 하루 12시간씩 험한 산악지대를 돌아다녀야 했어요. 고도 2000m가 넘는 지역이라 산소도 부족하고 기온차도 심했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10도였다가 낮에는 영상 15도까지 올라가는 극한의 환경이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단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가이드들보다 더 열정적이었어요. 김 박사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암석 샘플을 채취하고 지질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꼼꼼함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보통 대표적인 몇 곳만 둘러보고 끝냈는데 한국팀은 가능한 모든 지점을 직접 확인했어요. GPS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고 각종 측정 장비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심지어 드론까지 활용해서 항공 촬영을 하기도 했죠. 한국팀이 가져온 드론은 당시로서는 최신 기종이었어요. 고해상도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지질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런 장비를 처음 봤다며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현지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이런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외국 전문가들은 보통 별도의 숙소에서 자신들끼리만 식사를 했거든요. 한국 팀원 중 한 명인 이승민 연구원은 현지 가이드인 아르만과 카자흐어로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아르만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우리를 진짜 동료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함께 일하는데 전혀 거리감이 없다. 3일간의 현장 답사를 마치고 나서 한국 팀이 제출한 예비 보고서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작성한 보고서치고는 너무나 상세하고 정확했어요. 지질 구조 분석, 매장량 추정, 채굴 가능성 검토, 환경 영향 평가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새로운 탐사 기법에 대한 제안이었어요. 기존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는데 한국의 지열 개발 경험을 리튬 탐사에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죠. 보고서에는 단계별 개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1단계는 정밀 탐사, 2단계는 파일럿 플랜트 건설, 3단계는 상업적 생산. 각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 인력 예산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보통 자신들의 기술력을 강조하고 성공을 확신한다는 내용을 쓰는데 한국팀은 달랐어요. 이 프로젝트는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분야이므로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패할 경우의 리스크도 충분히 검토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허풍을 떨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느껴졌거든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인 누를란 노가예프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우리를 고객으로 보지 않고 파트너로 본다. 이것이 다른 팀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런 관계에서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현지 언어 학습에도 진지하게 임했어요. 김 박사는 출국 전부터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팀원들은 기본적인 카자흐어 인사말을 익혔습니다.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젊은 연구원들은 현지 대학생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했습니다. 카라간다 대학교를 방문해서 지질학과 학생들과 세미나를 열기도 했죠. 한국의 최신 탐사 기술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다. 우리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면서도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 한국이라면 우리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었습니다. 과연 자원 개발 경험이 부족한 한국이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또 다른 실망만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미묘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죠.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예비 협정이 체결되자마자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 내부부터 의견이 갈렸어요. 특히 기존 에너지 업계와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것은 아르만 샤키르자노프 전 에너지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자원도 없고 대규모 광산 개발 경험도 적다. 왜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중국이나 일본 대신에 한국을 선택하느냐? 이는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다. 샤키르자노프 차관의 주장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 실적을 보면 대부분 중소규모였고 리튬처럼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경험은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많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석유가스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석유 수입량 세계 4위, 천연가스 수입량 세계 2위였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의 자원 개발을 도울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될 만했죠. 더 큰 문제는 과거의 상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수십 년간 서구 기업들에게 여러 번 속은 경험이 있었어요. 90년대 영국 기업은 계약금을 받고 사라졌고 2000년대 프랑스 기업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철수했습니다. 캐나다 기업은 기술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특히 2000년대 말 캐나다의 한 광산 회사가 일으킨 사건은 아직도 화제거리예요.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지하수를 오염시켰는데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경험 때문에 외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업계 종사자들은 더욱 회의적이었어요. 또 다른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카자흐스탄 석유가스협회 회장인 다니아르 우세이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한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떠날 것이다. 외국 기업들은 다 똑같다. 언론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일간지인 카자흐스카야 프라우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도로 하나 잘 뚫었다고 해서 자원 개발까지 맡길 수 있느냐? 이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더 신중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댓글도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우리 자원을 맡기느냐.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믿을 만하다.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아직 검증도 안 된 나라에 우리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더 거친 반응들이 나왔어요. 한국이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실패하면 그들은 그냥 떠나면 되지만 피해는 우리가 다 입는다. 너무 위험한 도박이다. 심지어 내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회의론이 팽배했습니다. 지질조사원의 한 간부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한국팀이 6개월 안에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들이 해결할 수 있겠나?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다. 현지 대학가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리튬 분야는 다르다고 지적했어요. 알마티 대학교의 세리크 누를라예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산업기술은 훌륭하다. 하지만 자원 개발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특히 리튬은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카라간다 대학교의 지질학과 교수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한국이 제조업에서는 성공했지만 자원 개발은 다른 이야기다.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측하기 어렵다.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한 분야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 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김태호 박사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현지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고 협조도 잘 안 됐다. 마치 실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회의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면 의심스러운 눈빛을 받았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팀이 요청한 지질 데이터가 제때 제공되지 않았고 현지 장비 사용에도 제약이 많았어요. 일부 현지 직원들은 소극적으로 협조했고 심지어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젊은 연구원 박민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답답했다. 간단한 자료 하나 받는 것도 며칠씩 걸렸다. 현지 직원들이 일부러 늦게 주는 것 같았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특히 기존 연구진들과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지역을 연구해온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팀의 새로운 접근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자신들의 연구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죠. 가장 큰 갈등은 초겨울에 터졌습니다. 한국팀이 제안한 새로운 탐사 방법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한 거예요. 카자흐스탄 지질조사원의 수석 연구원인 올렉 볼코프는 공개적으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 지질 구조에 맞지 않는다? 한국팀은 이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우리가 30년간 연구한 것을 무시하고 있다. 볼코프 연구원의 반대에는 전문적인 근거도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제안한 방법은 한국의 지질 환경에 최적화된 것으로 카자흐스탄의 대륙성 기후와 광활한 평원지대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한국은 산지가 많고 강수량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건조한 스텝지대다. 토양 구성도 완전히 다르고 지하수 분포도 다르다. 같은 방법이 통할 리 없다. 그날 회의실은 거의 전쟁터 같았습니다. 카자흐 측 전문가들은 한국의 제안을 강하게 반박했고 한국팀은 자신들의 방법론을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까지 생겼어요. 일부 현지 연구원들은 한국팀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한국팀은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볼코프 연구원과 김태호 박사가 마주쳤을 때의 분위기는 정말 차가웠어요. 서로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계약 파기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언론은 한국팀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상했던 결과다. 한국은 아직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더 경험이 많은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팀이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본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 정부는 즉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때 김태호 박사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모든 카자흐 측 전문가들을 회의실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여러분의 지적이 옳았습니다. 저희가 성급했고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인정과 겸손한 자세는 카자흐 측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통 외국 전문가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결정은 카자흐 측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에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 없이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배우러 온 학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팀은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카자흐 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6개월간의 일정도 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런 변화는 현지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정말로 배우려고 한다.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한다. 이런 자세는 처음 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엔 다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만 안겨줄까? 모든 것은 앞으로의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죠. 몇 달 후 첫 번째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팀이 수정된 탐사 계획으로 진행한 첫 번째 시추에서 예상보다 높은 농도의 리튬이 발견된 거예요. 리터당 850mg. 이는 경제적 채굴이 가능한 수준을 훨씬 웃도는 농도였습니다.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시추 작업이 오후 3시에 마무리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분석실에서 나온 김태호 박사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죠. 시료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카자흐 측 전문가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갔어요. 정말로요? 이 정도 농도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올렉 볼코프 연구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시추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사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여러 번 시추를 해봤지만 이런 고농도 리튬은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기존 방법으로는 리터당 400에서 500mg 정도가 최고였는데 거의 2배에 가까운 농도가 나온 겁니다. 한국팀이 사용한 새로운 시추 기법의 핵심은 정밀한 깊이 조절이었어요. 기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시추했는데 한국팀은 지질 구조에 따라 깊이를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지질 분석 장비를 활용했죠. 현장에서 분석을 담당한 이승민 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존 방법은 마치 눈을 감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정확히 보고 잡았다.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김태호 박사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 곳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전체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중한 자세가 오히려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 모습이 전문가답게 느껴졌거든요. 과거에 왔던 다른 팀들은 조금만 좋은 결과가 나와도 크게 떠들썩했는데 한국팀은 달랐어요. 중국의 한 팀은 예전에 미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대성공이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 팀도 초기 결과에 너무 낙관적이었다가 실제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철수한 경험이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팀의 기술력이었습니다. 기존의 카자흐스탄에서 사용하던 탐사 장비는 대부분 구소련 시대의 낡은 것들이었어요. 정확도도 떨어지고 분석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의 샘플을 분석하려면 최소 3일에서 4일이 걸렸죠. 하지만 한국팀이 가져온 장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신 지질 스캐너와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사용해서 기존보다 10배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어요. 현지 기술진들은 이런 장비를 처음 봤다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산 휴대용 X선 분석기였어요. 손바닥 크기의 작은 장비인데 암석에 갖다 대기만 하면 즉시 성분 분석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정확도도 기존 대형 장비와 거의 비슷했어요. 카라간다 대학교의 젊은 연구원인 아이다르 카시모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다.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우리 대학에도 이런 장비가 있으면 연구가 훨씬 쉬워질 텐데. 그런데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팀의 기술 공유 자세였습니다. 보통 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철저히 비밀로 하는데 한국팀은 달랐어요. 현지 기술진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심지어 매뉴얼도 카자흐어로 번역해서 제공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승민 연구원은 매주 2번씩 현지 직원들을 위한 교육 시간을 가졌어요. 최신 탐사 기법부터 데이터 분석 방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문 소프트웨어도 무료로 제공했죠. 이 소프트웨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10년간 개발한 것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보통은 라이선스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하는데 한국팀은 이를 무료로 제공한 겁니다. 몇 주 후에는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이 제안한 새로운 추출 방법의 실험실 테스트에서 기존 방법보다 30% 높은 효율을 보인 거예요. 이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경제성까지 크게 개선하는 결과였습니다. 실험을 지켜본 카라간다 대학교의 아이누르 사피나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놀랍다. 25년간 연구해왔지만 이런 방법은 생각해보지 못했다. 한국 연구진의 창의성과 기술력에 감탄한다. 이 방법이 상용화되면 리튬 산업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추출 방법의 핵심은 온도와 압력의 조합이었어요. 기존에는 고온 고압으로 한 번에 추출하려고 했는데 한국팀은 단계적으로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였습니다. 마치 요리할 때 불 조절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1단계에서는 중간 온도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2단계에서는 고온으로 리튬을 추출하고 3단계에서는 저온으로 정제하는 방식이었어요. 각 단계별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죠. 이 방법의 장점은 에너지 효율성이었어요. 기존 방법보다 30%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리튬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에도 더 친화적이었고요. 화학 물질 사용량도 20%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여기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답했어요. 이는 저희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카자흐스탄 연구진들의 지역 지식과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의 아이디어는 현지 연구원인 다나 토카예바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전통적인 카자흐 음식 제조법에서 영감을 얻어 단계적 추출법을 제안했고 한국팀이 이를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거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현지 연구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보통 외국 전문가들은 성과를 모두 자신들의 것으로 돌리는데 한국팀은 현지 파트너의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했거든요. 그 다음 달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팀이 현지 젊은 연구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최신 지질 분석 기술과 자원 탐사 방법론을 가르치는 무료 강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가자가 15명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3개월 후에는 60명이 넘는 젊은 연구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카라간다, 알마티, 심지어 아스타나에서까지 참가자들이 몰려왔어요. 아스타나에서 온 한 연구원은 매주 6시간씩 버스를 타고 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 교통비가 좀 들어도 절대 놓칠 수 없다. 한국 선생님들에게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연구진들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자세와 철학까지 가르쳤어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다나 토카예바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은 우리를 단순한 수강생이 아니라 동료 연구자로 대해주신다. 질문을 격려하고 토론을 즐기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부하니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다. 한국팀은 이론 교육뿐 아니라 실습 기회도 제공했어요. 최신 장비를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주고 실제 샘플 분석도 함께 해봤습니다. 심지어 일부 우수한 학생들은 한국 방문 연수 기회도 제공받았죠. 여름에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팀이 개발한 새로운 탐사 기법으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대규모 매장지를 찾아낸 거예요. 추정 매장량이 기존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이 발견의 핵심은 한국의 지열 개발 기술을 응용한 것이었어요. 지하 깊은 곳의 온도 분포를 정밀하게 측정해서 리튬 매장 지역을 찾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죠. 한국은 지열 에너지 개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을 리튬 탐사에 응용한 것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성급한 발표를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8개월간의 파일럿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가 완성된 거예요.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경제성 있는 리튬 매장지 6곳 발견, 총 추정 매장량 75만 톤, 새로운 추출 기술로 35% 효율 개선.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진정성과 파트너십 정신이었어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고 현지 인재를 키우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모습.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성공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본격적인 개발 계약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제 리튬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중국의 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남미 리튬 생산업체들과 장기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리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리튬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카자흐스탄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굳이 한국과 계약해야 하느냐? 지금 시장 상황이라면 중국이나 일본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 리튬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있었어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이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리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거였습니다. 게다가 각국 정부들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면서 리튬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죠. 가장 강하게 반대한 것은 여전히 아르만 샤키르자노프 전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업과 계약하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 중국 기업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다. 샤키르자노프 차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현재 리튬 가격으로 계산하면 우리 매장지의 가치는 최소 200억 달러다. 이런 귀중한 자원을 경험 부족한 나라에 맡길 수는 없다. 더 높은 값을 쳐주는 나라와 거래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의 CATL과 간펑 리튬업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존 한국과의 합의안보다 40% 높은 선급금을 제시했고 2년 내에 상업 생산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어요. 게다가 카자흐스탄 내 배터리 공장 건설까지 제안했습니다. 중국 측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즉시 30억 달러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5년간 리튬 전량을 시장가보다 10% 높은 가격에 구매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죠. 중국 기업들은 또한 정치적 영향력도 활용했어요.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중국 정부는 리튬 개발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카자흐스탄 내부의 정치적 변화였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과의 리튬 개발 협약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새 정부는 더 실용적이고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에너지부 장관 보랏 악찬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프로젝트를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감정적 판단은 배제하고 철저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겠다. 악찬 장관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실용주의자로 유명했어요. 그는 과거에도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순수한 경제적 계산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팀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8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팀 전체가 절망적인 분위기에 빠졌어요. 김태호 박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어요.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었다. 8개월간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우리를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한국팀의 젊은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박민수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허무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돈 문제로 결정된다는 것이.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설상가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팀이 사용하던 핵심 탐사 장비 중 하나가 고장난 거예요. 독일제 고가 장비였는데 수리하려면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체 일정에 치명적인 차질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더욱이 이 장비 없이는 정밀한 지질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능하지만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게 문제였죠. 카자흐 측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했고 일부는 이것이 한국팀의 기술력 한계라고 지적했어요. 장비 고장의 원인은 카자흐스탄의 극한 기후였어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40도 이상 나는 환경에서 장비의 정밀 부품들이 손상된 거였습니다. 독일 제조사에서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사용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때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일간지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팀의 장비 고장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그들의 기술 수준과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증거다. 정부는 더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장비가 고장 난다는 것은 백업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 한 TV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대의 백업 장비를 가져왔을 것이다. 한국은 아직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인터넷 댓글도 거칠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안 된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 중국이 답이다. 이제라도 계약을 바꿔야 한다. 이런 비판 속에서 한국팀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장난 장비를 기다리는 대신 대체 방법을 찾기로 한 거예요. 김 박사는 팀원들과 72시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장비와 다른 방식의 분석 기법을 개발해냈어요. 여러 개의 소형 장비를 조합해서 대형 장비와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아이디어는 젊은 연구원 이승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의 큰 장비가 못하는 일을 여러 개의 작은 장비로 나누어서 해보자.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각의 악기가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합쳐지면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듯이. 하지만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한국팀의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현지 직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들도 한국팀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거든요. 다나 토카예바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힘이 났다. 함께 밤을 새우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았다.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일주일 후 새로운 방법으로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는 카자흐 측 전문가들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 심지어 언론까지 몰려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팀의 성공 여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에너지부 장관 악찬도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테스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회의적인 시선을 읽을 수 있었죠. 테스트는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첫날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둘째 날 오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소형 장비들 간의 데이터 동기화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현장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한국팀도 한계가 있다. 무리한 시도였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작업한 끝에 동기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각 장비의 시간, 동기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찾아내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죠. 셋째 날부터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날이었거든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기존 대형 장비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정확도를 보인 거예요. 오차율이 2.8% 이내였습니다. 이는 놀라운 성과였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올렉 볼코프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다. 이런 창의적 해결책은 처음 본다. 한국팀의 기술력과 끈기에 감탄한다. 이들은 정말 다르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압력은 계속되고 있었고 중국 기업들의 로비도 강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카자흐스탄의 젊은 연구원들이었어요. 한국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60여 명의 연구원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들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했으며 우리를 동등한 연구자로 대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진정한 협력이다. 이 서한은 카자흐스탄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정치적 논리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진 거예요.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카자흐스탄 정부의 최종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요.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과 리튬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은 술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더 나은 경제적 조건 때문에 한국이 탈락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토카예프 대통령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조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파트너십, 기술 공유,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야말로 카자흐스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파트너였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한국팀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다. 우리 젊은 연구자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진정성이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팀의 위기 극복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장비 고장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낸 창의성과 끈기. 이런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의 모습이다. 에너지부 장관 악찬도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한국팀의 문제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파트너다. 이 발표 직후 한국팀이 있던 알마티 현장 사무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8개월간의 시련과 고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예요. 김태고 박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믿어주신 분들 덕분에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현지 직원들도 한국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다나 토카예바 연구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쁘다. 한국 선생님들이 성공해서 기쁘고 우리나라가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도 기쁘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자 한국팀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상업 시추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리터당 1050mg. 이는 남미 최고 품질 리튬 광산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불순물 함량도 극히 낮아서 정제 비용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왔을 때 현장의 분위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직원들도 한국 팀원들도 구분 없이 함께 축하했죠. 올렉 볼코프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 품질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 땅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다니. 한국 팀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찾지 못했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추출 기술의 효과였습니다. 기존 방법보다 45%나 높은 추출 효율을 보였어요. 이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경제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결과였습니다. 새로운 추출 기술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실시간 공정 제어였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리튬 추출에 적용한 거였습니다. 온도, 압력, 화학 반응 등 모든 변수를 AI가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죠. 카라간다 대학교의 아이누르 사피나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정도 효율은 세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 연구진들도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런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운이다. 몇 달 후에는 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매장지에서 기존 추정량의 4배에 달하는 리튬이 발견된 거예요. 총 매장량이 200만 톤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는 카자흐스탄을 세계 4위 리튬 보유국으로 끌어올리는 규모였어요. 이 발견은 한국팀이 개발한 새로운 3D 매핑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기존의 2D 지질 조사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깊은 지하의 매장지를 정확히 찾아낸 거였어요. 위성 데이터, 드론 촬영, 지상 조사를 결합한 통합 분석 시스템이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은 한국의 리튬 개발 성공을 톱뉴스로 다뤘고, 블룸버그는 이를 자원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어요. CNN 리포터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낸 성과는 단순한 자원 개발을 넘어선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니다. 현지 파트너와의 진정한 협력, 지속 가능한 개발 철학, 그리고 상생의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는 21세기 자원 개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일간지 카자흐스카야 프라우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술을 전수해 준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믿게 해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이다. 여름에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첫 번째 상업 생산 리튬이 생산된 거예요. 순도 99.7%의 초고품질 리튬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이었어요. 그날 생산 현장에는 양국의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토카예프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리튬 산업의 역사적인 첫날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십 덕분에 가능했다. 김태호 박사는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말했어요. 2년 전만 해도 꿈만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이뤄나가겠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다. 생산된 첫 리튬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이 리튬으로 만든 배터리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 탑재되었어요. 카자흐스탄 리튬이 한국 기술과 만나 완성된 전기차. 이보다 완벽한 협력의 상징은 없었습니다. 이 전기차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선물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차량에는 작은 명패가 달려 있었어요. 카자흐스탄과 한국 우정의 결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리튬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독립적인 평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순도와 성능 모든 면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평가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 결과는 국제 배터리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카자흐스탄 리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죠.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처음 약속대로 했어요. 첫 5년간 생산되는 리튬의 80%는 한국 기업들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는 한국의 K배터리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리튬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연말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생산량 목표 180% 달성, 품질 목표 250% 달성, 현지 고용 창출 4,500명, 카자흐 연구진 기술 교육 800명 완료. 모든 수치가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성과들이었어요. 상호 신뢰, 기술 공유, 인재 육성,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카자흐스탄의 한 지역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준다.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준다. 이런 파트너를 만난 것이 우리의 행운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파견된 젊은 연구원 이승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한다. 진정성과 기술이 만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자원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 아니 자원보다 더 소중한 신뢰를 가진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원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리튬 프로젝트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우즈베키스탄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카자흐스탄처럼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우즈베키스탄에는 금, 우라늄뿐 아니라 히토류 매장량도 풍부하다. 카자흐스탄에서 보여준 그 파트너십을 우리와도 함께 하지 않겠느냐. 우즈베키스탄 장관은 구체적인 제안도 함께 가져왔어요. 히토류 공동 개발, 현지 기술자 교육, 심지어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기술연구소 설립까지. 이는 단순한 자원 개발을 넘어선 포괄적 협력 제안이었습니다. 이어서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도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체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몽골에서도 놀라운 제안이 왔어요. 몽골은 세계 최대 구리 매장량을 가진 나라인데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성과를 보고 완전히 마음을 바꾼 거죠. 몽골 광물자원부 장관 바트볼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자원을 착취하지 않고 함께 개발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파트너십의 모델이다.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에 한국이 참여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몽골의 제안은 특히 의미가 있었어요.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어서 제3의 파트너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본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미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가 한국에 리튬 협력을 공식 제안한 거예요. 볼리비아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가진 나라인데 그동안 외국 기업의 진출을 극도로 제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성과를 보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볼리비아 에너지부 장관 프랭클린 몰리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자원을 가져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 우리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다. 볼리비아의 리튬을 함께 개발해달라. 볼리비아의 제안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볼리비아는 그동안 리튬을 21세기의 석유라고 부르면서 자국 주도의 개발만을 고집해왔거든요.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완전히 거부했던 나라가 한국에게는 먼저 손을 내민 거였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서구 기업들과만 거래하던 이들 나라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칠레의 한 리튬 생산업체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파트너십 정신을 직접 보고 싶다. 우리도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큰 발전이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데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자흐스탄 사례 이후 콩고 정부가 한국의 코발트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겁니다. 콩고 광물자원부 장관 안토와네트 은사주 치비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우리를 단순한 자원 공급자로만 본다. 하지만 한국은 카자흐스탄에서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 우리도 그런 관계를 원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백금족 금속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 간에서는 금 채굴 협력을, 나이지리아에서는 석유 개발 파트너십을 요청했어요. 가나 광물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기술 전수, 인력 교육, 환경 보호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다. 이런 파트너십이야말로 아프리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자원 협력을 넘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의 자원 외교 모델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았어요. 세계경제포럼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진정한 윈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다. 국제 언론들의 평가도 뜨거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자원 외교를 21세기형 마셜 플랜이라고 표현했어요. 과거 미국이 유럽 재건을 도왔듯이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자원 개발을 통해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이코노미스트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다. 첫째, 뛰어난 기술력. 둘째, 현지 파트너에 대한 존중. 셋째, 장기적 관점의 상생 철학. 이 세 요소가 결합되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변화는 한국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라는 열등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카자흐스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김태호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확신한다. 한국은 기술과 진심으로 세계 어디서든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글로벌 자원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40개국과 자원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4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나선 거예요.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자원개발 컨소시엄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몽골이 참여하는 이 컨소시엄은 기술 공유, 인재 교류, 공동 연구를 통해 자원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컨소시엄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히토류 개발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검증된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그대로 적용된 거죠. 6개월 만에 상업 생산에 성공하면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몽골의 구리 개발이었어요. 기존 중국 중심의 개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식 접근법이 적용됐습니다. 현지 인력 교육,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핵심이었죠. 제가 지켜본 30년간의 중앙아시아 자원 개발 역사에서 이런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자원을 가져가기 위해 경쟁했다면 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한국과 협력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의 젊은 연구원 다나 토카예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는 자원의 주인이 되었다.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개발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꿨던 미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파리다 카리모바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이다. 말로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성장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0몇 년 전 알마티의 작은 도로 공사. 그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성실함과 진정성이 지금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미래의 자원 패권은 매장량이나 자본력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그 신뢰를 가장 많이 쌓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자원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자원과 연결된 나라, 신뢰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자원 파트너십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기적들이 기대됩니다. 자원 하나 없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글로벌 자원 강국이 되었는지 보셨습니다. 시작은 작은 도로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 위에 한국인들이 새겨 넣은 것은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었어요. 신뢰와 진정성이었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리튬, 우즈베키스탄의 히토류, 볼리비아의 리튬, 콩고의 코발트, 몽골의 구리까지 한국은 이제 전 세계 핵심 자원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취가 총칼이나 돈이 아닌 기술과 진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간갑이 아닌 협력으로, 착취가 아닌 상생으로 일궈낸 기적이에요. 제가 30년간 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봤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자원은 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나라, 바로 다른 나라들과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미국도, 최대 제조업 강국인 중국도, 최고 기술력의 독일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된 이 기적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한국의 자원 외교 모델은 21세기 국제협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어요. 리튬, 코발트, 히토류, 구리. 이 모든 미래 자원의 열쇠를 한국이 쥐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의 DNA,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어요. 자원 빈국에서 자원 강국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신뢰 강국으로 변신한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기다리는 새로운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기적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자원 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K자원 외교의 힘.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